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, 이걸 두고 자녀들 사이에 좀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네, 종종 있죠. 특히 이제 자녀 한 명한테 재산이 좀 몰리면 다른 자녀는 그냥 서운한 걸 넘어서 법적인 권리를 찾기도 하는데요.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. 그 100억 원대 자산가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넘기셨어요. 그래서 따님이 자기 목, 그러니까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찾아 나선 그런 실제 사례거든요. 이 과정을 보면서 유류분이 뭔지 좀 자세히 파헤쳐보죠. 네. 이 이야기 주인공이 남매인데요. 아버님이 사별하시고 혼자 키우셨대요.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들한테만 20억짜리 건물을 주시고 네. 미리 주셨군요. 네.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남은 80억 원마저도 전부 아들에게 준다.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. 전부 다요? 네.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이게 상속에서 완전히 빠진 거잖아요.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. 그래서 결국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고 청구하게 된 거죠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이제 핵심이 바로 그 유류분입니다. 우리 민법에서는요, 돌아가신 분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남은 가족들, 특히 이제 직계비속,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배우자, 또 직계 존속인 부모님 같은 분들의 어떤 생계보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, 이런 걸 고려해서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은 보장을 해줍니다. 아, 최소한의 목. 네, 그 권리가 바로 유류분권이고요. 이 사례의 따님은 아버님의 직계비속이니까 당연히 이 권리가 있는 거죠.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이라. 그러면 이 따님 같은 경우에요.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? 아버지가 한 푼도 안 남기셨다고 했는데 이 계산이 되나요? 그럼요. 가능합니다. 유류분은 원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이 있잖아요. 네, 법정 상속분. 네, 그거의 일정 비율로 딱 정해져 있어요. 배우자하고 직계비속, 그러니까 자녀들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, 딱 2분의 1입니다. 이 사례에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배우자는 안 계셨고 자녀만 둘이었죠. 네, 남매 둘. 그렇죠. 그럼 딸의 법정 상속분은 원래 재산의 절반, 2분의 1이거든요. 그러니까 유료분은 그 절반이니까 총 재산의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. 총 재산의 4분의 1이요? 근데요, 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리 증여한 20억 건문 있잖아요. 네. 그건 어떻게 돼요? 그건 빼고 돌아가실 때 남은 80억만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. 아닙니다. 바로 그 지점이 유류분 계산할 때 정말 중요해요. 유류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요,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한테 미리 준 재산, 이걸 이제 법에서는 특별 수익이라고 부르는데요. 특별 수익이요? 네,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. 특히 이 사례처럼 공동상속인,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한테 준 특별 수익은요, 이게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어요. 시기 제한 없이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. 와, 시기 제한이 없어요? 꽤 오래전에 준 것도 다요? 네, 그렇습니다. 법이 어떻게 보면 상속인의 어떤 기득권보다 남은 가족들의 권리를 상당히 폭넓게 인정해 주는 거죠. 그리고 더 중요한, 어쩌면 더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. 그 증여된 재산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입니다.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이요? 네, 그 건물을 증여했던 과거 시점의 가치가 아니고요. 상속 개시 당시,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시가로 평가합니다. 네, 그럼 만약에 그때 20억이 줬던 건물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뭐 30억으로 올랐다면 30억으로 계산한다고요? 맞습니다. 오른 가격 30억 원으로 계산해야 하는 겁니다. 와, 잠깐만요. 이거 진짜 큰데요? 과거에 준 것도 현재 가치로 다시 평가해서 포함시킨다니. 그럼 이 따님 케이스는 아버지가 남긴 80억에다가 아들이 미리 받은 건물 가치 돌아가실 때 기준으로 20억. 이걸 더해서 총 100억 원? 그렇죠. 100억 원이 기초재산이 되는 거죠. 네, 이 100억 원의 4분의 1이니까 25억 원. 이게 따님의 유류분이 되는 거네요. 와. 정확하게 계산하셨습니다. 총 재산 100억의 4분의 1, 25억 원이 따님의 유류분인 거죠. 근데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. 네, 그쵸. 완전히 배제됐으니까. 그러니까 그 25억 원 전체를 오빠한테 돌려달라.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오빠가 그냥 주지 않으면요. 이건 가정법원 사건이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어디로 가야 돼요? 일반 민사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. 실제 이 사례의 따님도 결국 소송에서 자기 몫을 되찾았어요.
아, 결국 소송까지 가서 받아냈군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감정적으로 서운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명백한 법적 권리인 거죠. 그렇군요. 들어보니까 유류분 제도가 결국에는 돌아가신 분의 어떤 자유로운 재산 처분 의사보다는 남은 가족들 간의 어떤 공평성이나 생존권 보장,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처럼 보이네요. 네, 그런 측면이 강하죠. 유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. 맞습니다. 재산을 남기는 분의 자유의사도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그 재산 형성에 좀 기여를 했거나 혹은 생계를 의존했던 가족 구성원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는 걸 방지하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 성격도 있는 거죠. 뭐랄까, 개인의 자유와 가족 공동체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법의 고민이 담겨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살펴본 이 유류분 이야기처럼 법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가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, 혹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의 경계를 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개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하고 또 남은 가족에 대한 어떤 부양 책임이나 공평 분배에 대한 기대, 이 사이에서 지금의 유류분 제도가 과연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